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은 빈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라하고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은 분노보다 먼저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20년 만에 남편은 왜 돌아온 걸까요?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의 삶은 처음부터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기철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내를 아끼고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정숙 역시 크게 바라는 것 없이 작은 아파트에서 하나뿐인 아들 승현이를 키우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함께 살았지만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손자를 돌보며 살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돈 번다는 말에 혹해 기철은 모아둔 돈을 몽땅 투자했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투자금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기철은 그 충격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아내와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집안에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기철은 그럴 때마다 짜증을 내며 밀어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남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기철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늦은 밤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어린 아들을 재우고 밤새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술 냄새와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기철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고 가정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갔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를 설득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들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자 승현이를 더욱 끌어안으며 정숙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미안하구나. 정숙은 시어머니의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잘못은 기철이 한 것인데 왜 어머니가 미안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승현이가 10살이 되던 해봄 기철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기철은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방문을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고 서랍 속 통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기철은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승현이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정숙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정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약을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를 마친 뒤에야 일터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계산대를 지켰으며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승연이는 어머니의 고생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평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도 승연이는 도서관으로 향했고 돈이 들지 않는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숙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시어머니를 결코 짐이라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있어 외롭지 않았으며 승연이에게는 따뜻한 할머니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없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편할 텐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고 아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승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아들은 이제 어머니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승연이는 성적이 좋았고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정숙은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승연이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이 한없이 약했다고 생각했던 승연이는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아들을 본 정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승연이의 말에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숙은 단 한 번도 기철을 찾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깊은 밤 잠들기 전 예전의 기철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웃던 모습,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숙은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워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걸이가 느려졌으며 기억력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에게 의지하면서도 늘 미안해했고 정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을 거둔 것은 새벽이었고 정숙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정숙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승연이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도왔지만 대부분의 일은 정숙의 몫이었고 정숙은 묵묵히 장례를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첫날 새벽 20년 만에 기철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연이는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으러 간 상태였고 빈소에는 정숙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기철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으며 옷은 남루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초라하고 망가지고 지쳐 보이는 남자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기철은 정숙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솟구쳐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올라온 감정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으려 애썼던 얼굴, 밤마다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 아무리 지우려 해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존재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철은 영정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정숙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후 방황했던 일, 돈을 잃고 거리를 떠돌았던 일, 수없이 후회했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일을 말입니다. 그는 울먹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너무 비겁했어. 돌아가고 싶었지만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승현이한테도 너한테도. 정숙의 가슴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고 그 눈물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정말 단순히 어머니의 죽음 때문일까? 정숙은 그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철은 빈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조문객들이 놓고 간 부조금 봉투가 담긴 상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그는 재빨리 봉투들을 주머니와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철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이미 가방은 부조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아,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한테 빚이 있어.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기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를 위해 오신 분들이 주신 겁니다. 당신이 가져갈 돈이 아니에요. 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 정숙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철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기철은 그녀를 거칠게 밀쳤고 정숙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철은 잠시 정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빈소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이 그 순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승현이가 빈소로 돌아온 것은 30분 후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온 승연이는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일어나며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승연이의 눈에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그냥 다리가 좀 아파서 나이가 드니까 오래 서 있기가 힘드네. 정숙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승연이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승연이는 부조금 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부조금은 어디 있어요?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새벽에 누군가 들어와서 가져갔어.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뭐라고요? 승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주변을 살피며 CCTV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작은 장례식장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신고했어야죠.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정숙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승연은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정숙이 일하던 식당 사람들과 동네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그들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정숙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이전보다 더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방, 그녀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 함께 식사하던 식탁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는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개고 이불을 겠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아, 이건 내가 써. 너 혼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정말 고맙다. 정숙은 그 쪽지를 읽고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승연은 부조금 도난 사건을 혼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새벽 시간대에 장례식장 근처를 지나간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정숙은 아들이 그 사건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계속 숨겨야 할까, 밤마다 고민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승연이는 아버지를 기억도 못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승연은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장례신장에 온 사람이요. 정숙은 깜짝 놀랐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이상해서요. 보통 도둑 맞으면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냥 체념한 것처럼 보였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역시 아들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냥 할머니 돌아가신 게 슬퍼서 그랬나 보다. 승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기철을 떠올렸습니다. 부조금을 들고 도망치던 그 초라한 뒷모습을, 자신을 밀쳤을 때의 그 절망적인 눈빛을 말입니다. 정숙은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기철은 부조금을 들고 도망친 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쥔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기철은 고민 끝에 그 돈으로 한탕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박장에 가면 돈을 불릴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철은 불법 도박장을 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돈을 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잃었습니다. 부조금은 일주일도 안 돼 바닥났고 기철은 다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박해진 기철은 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늦은 밤 그는 편의점에 침입해 금고를 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도 없었고 계획도 엉망이었습니다. 경보기가 울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기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골목에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멈춰! 경찰이다. 젊은 경찰관이 외쳤고 기철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몇 걸음 못 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관은 재빨리 기철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기철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고개를 떨군 기철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오랜 시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을 때 형사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기철 씨, 가족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이정숙 씨, 그리고 아드님이.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사실 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사람은 승연이었습니다. 형사는 승연을 불렀고 승연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부르셨습니까? 최 형사, 이 사람 신원 좀 확인해봐. 승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이름은 최기철, 배우자는 이정숙, 자녀는 최승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승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하게 고개를 떨군 남자, 수척하고 늙어 보이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기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연아?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류를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는 둘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승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너와 엄마를 버리고 미안해.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승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승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승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기철은 그 말에 무너지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승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조사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승연아, 잠깐만. 최기철 씨. 승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편의점 절도 미수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 범죄 사실이 있다면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승연의 말투는 경찰관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무너진 표정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승연은 조사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은 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승연은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단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범죄자로 자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이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형사는 승연의 상황을 배려해 다른 경찰관에게 조사를 맡겼지만 승연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승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승연은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고 승연은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돈이 필요했습니까? 승연은 하나하나 기록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철저히 공정했고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철은 몇 번이나 승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단단해진 얼굴, 의연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떠났던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아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기회는 이미 사라졌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기철의 다른 범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례식장 부조금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주변 CCTV 분석 결과 기철이 새벽에 장례식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고 그의 진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승연은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이유, 신고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모습까지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승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철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기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간청했습니다. 승연아, 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내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야. 승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기철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승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 승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승연을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왔니? 오늘 일찍 왔네. 배고프지? 곧 밥 차릴게.
승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고 있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어머니를 보며 승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났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가져간 사람, 아버지였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승현아, 엄마가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승현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현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 아들을 키우며 버텼던 날들, 그리고 끝내 무너진 그리움을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철은 구치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가족과 함께였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순간들을 말입니다. 첫 면회일이 공고되었을 때 기철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정숙이 올 것이라고, 아니 적어도 승현이라도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면회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뛰었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면회실 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기철, 면회 신청 없으니 돌아가. 기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재촉하자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조금을 훔친 그날 자신에게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얼굴,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기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한편 집에서 정숙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구치소에서 보낸 면회 안내문이 놓여 있었고 정숙은 그 종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할까 정숙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만나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승현은 어머니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 곁에 더 자주 머물며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승현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고 승현은 어머니가 밥을 거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식사 후 승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면회 가실 거예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엄마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승현은 어머니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내며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밥을 함께 먹던 식탁, 손자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 시간, 서로를 위로하던 수많은 순간들을 말입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숙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기철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셔츠, 결혼식 날 맸던 넥타이, 승연이를 처음 안고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안고 있는 기철, 그 옆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철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5살의 기철은 성실하고 다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정숙을 보며 수줍게 웃었고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변함없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진짜였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철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며 변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면회일이 다가왔습니다. 기철은 또다시 면회실로 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면회 신청 없음. 기철은 이번에는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면회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어. 애초에 신청 자체가 없었어. 기철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니 올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기철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철은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면회는 가지 않기로 대신 시어머니의 유품과 함께 기철의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자에 기철의 물건들을 담으며 정숙은 작별 인사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정숙은 더 이상의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안경, 손때 묻은 성경책을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기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기철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 모르겠구나. 엄마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지. 엄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정숙이와 승연이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버렸다는 게 말이야.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디 용서를 구하렴. 그리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렴.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한다. 정숙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숙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기철의 물건을 담은 상자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승연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던데 같이 산책할래요? 정숙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고 승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다 기억하지. 저는 아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어렴풋이 큰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요. 근데 엄마는 선명하게 기억나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던 모습, 피곤하신데도 저한테 밥 차려주시던 모습, 학교 준비물 챙겨주시던 모습, 전부 다요.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승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제게 아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힘들어하세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엄마 편이에요.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정숙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숙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철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셔츠, 넥타이,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까지 말입니다. 정숙은 상자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겠어요. 구치소에서는 기철이 세 번째 면회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최기철. 기철은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면회 신청 없음 하지만 우편물이 왔어. 교도관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의 글씨였습니다. 기철은 독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철 씨에게 시어머님께서 당신을 위해 남기신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정숙. 기철은 함께 동봉된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사랑한다는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기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보낸 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전했고 자신의 마음도 전했으니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기철의 물건들이 담긴 그 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숙은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승연은 어머니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고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고 승연과 함께 식사하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
한 번도 며느리 구박하는 법이 없으셨지. 저도 할머니 기억나요. 항상 웃으시면서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거. 그래, 내 할머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추억하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상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보낼까요? 구치소에 보내면 기철이 받을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정숙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상자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모릅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드려요? 그냥 어디든 보내주세요. 발송인 주소도 적지 않을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속으로 작별을 고하며 상자를 창구에 밀어넣은 후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연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승연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 승연은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편해 보여요. 그래, 조금은 그런 것 같아. 좋은 일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정숙은 꿈속에서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기철의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편의점 절도 미수와 장례식장 부조금 절도 두 가지 죄목으로 그는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도 없었고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기철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기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따로 있습니다. 제 가족을 버린 것,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진짜 제 죄입니다. 판사는 잠시 기철을 바라보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방청석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정숙이나 승연이 와 있을까 싶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된 기철은 본격적인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똑같은 음식, 똑같은 풍경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기철은 그 시간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면회는 한 번도 없었고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철은 그 고독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고 반성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고
다른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명은 기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습니다. 그 역시 가족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후회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어요. 그 남자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기철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밖에서 정숙의 삶도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 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고 가끔 승현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집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정숙은 그 쓸쓸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승현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짧게라도 여행 갈까요? 여행? 어디로? 바다 보러 가요. 엄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바다나 보러 가자. 두 사람은 주말을 이용해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며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고 승현과 함께 해산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렇게 여행 온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10년도 더 된 것 같네. 이제 자주 가요. 엄마도 쉬셔야죠. 정숙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승현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정숙은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기철에 대한 생각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 잠들기 전 정숙은 여전히 기철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함께 웃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리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그리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기철도 밤마다 정숙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망쳐버린 모든 것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참회했습니다. 기철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삶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식당 일도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으며 승현은 경찰로서 승진했고 점점 더 의젓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였고 보낸 사람은 기철이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까, 그냥 버려야 할까, 손이 떨렸지만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숙에게. 오랜이야. 아니, 이렇게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내가 저지른 모든 일들, 당신과 승현이에게 준 상처들을 하루하루 돌아보며 살고 있어.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당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승현이도 잘 지내고 있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다. 이 편지에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의 인생을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아.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 정숙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철의 변화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미 끝난 관계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승현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숙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아버지한테서 왔어. 승현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답장을 해야 할까? 승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답장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답장하면 또 연결되잖아요. 엄마도 힘들어 하실 거고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이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정숙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기철의 출소일이 6개월 후로 정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범수로 형기가 단축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통지서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철이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승연에게 이야기했더니 승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만나지 마세요. 엄마가 또 흔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승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만나지 않을게. 그날 밤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철이 출소해도 만나지 않기로,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도 읽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끝난 관계였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이유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기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찢었습니다. 조각난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정숙은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정말로, 속으로 되뇌며 쓰레기통 뚜껑을 덮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기철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출소자들에게 간단한 정착 지원금과 함께 사회로 돌려보냈고 기철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아침, 기철은 교도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은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기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정숙의 집으로 갈까?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승연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더더욱 안 됩니다. 기철은 결국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제공된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며 기철은 교도소에서 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적었던 반성의 기록들을 말입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철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기철은 용기를 내어 정숙의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집을 바라보았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기철은 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편 정숙은 그날 집에서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상을 차려놓고 승연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승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정숙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그 사람 출소했대요. 승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통지서 받았어. 혹시 찾아올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와도 만나지 않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승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기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기철도 결국 선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정숙은 어느 날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며 마지막 남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기철의 물건을 담아 우체국에 보냈던 그 상자와
똑같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예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승연이 아기였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앨범에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추억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게 당신과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속으로 되뇌며 마지막 사진을 앨범에 끼우고 앨범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승연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기분이 좋긴 해.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졌달까? 이제 정말로 다 정리된 것 같아. 승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에는 젊었을 때의 기철도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꿈속에서도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